하지 마. 엄마가 처음 이상하다고 느껴진 건 사실 꽤 오래전이었습니다. 처음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같은 반찬을 2번 꺼내 놓는다든지, 분명 방금 통화한 사람한테 또 전화를 건다든지, 며칠 전에 다녀온 병원을 내일 가야 한다고 말한다든지, 그 정도야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죠. 엄마가 이상해졌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제 삶에 뭔가도 같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엄마는 늘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먼저 보내고 아들 먼저 보내고도 울면서 밥을 안 먹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지. 그 말을 입버릇처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마가 요즘 들어 자꾸만 없는 사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우야. 처음엔 못 들은 척 했어요. 2번째는 TV 소리가 큰 척 했어요. 3번째는 제가 화장실에 있었던 척 했어요. 정우는 제 오빠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엄마는 가끔 정우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말했어요. 정우는 국을 싫어하니까 계란말이를 해줘야지. 정우 오늘 늦게 들어오나? 정우한테 전화 좀 해봐라. 처음 몇 번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점점 무뎌졌습니다. 사람은 참 이상하죠. 처음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던 것도 반복되면 견디게 되니까요. 하지만 그날 아침은 달랐습니다. 그날은 제가 평생 잊고 싶어도 못 잊는 그 아침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저는 그 냄새를 맡았어요. 짙은 참기름 냄새와 데친 미역에서 올라오는 바다 냄새.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순간 심장이 덜컥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냄새는 너무 익숙한데 너무 오래 맡지 못했던 냄새였습니다. 부엌으로 뛰어나가자 엄마가 앞치마를 두르고 냄비를 접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냄비 안에는 미역국이 끓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엄마는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미역국을 끓인 적이 없었거든요. 단 한 번도. 정우가 죽은 날 아침 엄마는 이상하게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생일도 아니었어요. 제사도 아니었고 누가 아픈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오늘 무슨 날이야? 엄마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냥 아침부터 미역국이 먹고 싶더라.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에서 미역국은 사라졌습니다. 엄마는 누가 생일이어도 끓이지 않았고 제가 끓여놓으면 한 숟갈도 안 뜨고 수저를 놨습니다. 그랬던 엄마가 10년 만에 다시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정까지 똑같았어요. 아무 일도 없다는 얼굴, 평범한 아침인 줄 아는 얼굴. 엄마는 저를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일어났냐? 정우 깨워라. 밥 먹고 나가야지.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정우를 깨우라고요. 그 순간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아직 저를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10년 전 그 아침에 들었던 목소리. 일어났냐? 정우 깨워라.
사람은 어떤 날의 공기를 기억합니다. 빛의 방향, 창문으로 들어오던 햇살의 색, 가스레인지 위 냄비에서 올라오던 김, 식탁 위에 놓였던 반찬 위치까지도요. 저는 그날의 공기를 한순간에 다시 맞았습니다. 말 그대로 과거가 부엌에 서 있었어요. 엄마,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엄마가 그제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얼굴은 늙었지만 눈빛만은 그날 아침 그대로였습니다. 엄마는 저를 잠깐 보더니 이상하다는 듯 말했어요. 왜 그러냐? 늦겠다. 정우 빨리 깨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문을 열어봤어요. 당연히 빈 방이었습니다. 정우 방은 10년째 비워져 있었으니까요. 책상도 없애고 침대도 버리고 옷도 다 정리했어요. 하지만 그날 아침 엄마는 빈 방을 향해 몇 번이고 말을 걸었습니다. 정우야, 밥 먹고 가야지.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엄마가 정말 아프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깜빡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시간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시간 속에 갇힌 사람이었죠. 그날 병원에 갔습니다. 엄마는 가는 내내 화를 냈어요. 내가 어디가 아프다고 병원을 가. 내가 더 이상하다. 회사나 가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러다가 또 금방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우 출근 늦겠다. 저는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서도 몇 번이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습니다. 검사 결과를 다 보고 난 뒤 엄마와 저를 번갈아 보더니 아주 천천히 말했어요. 초기 치매로 보입니다. 그 말은 예상했는데도 실제로 들으니 다르게 아프더군요. 엄마는 의사의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들었습니다. 오히려 짜증을 냈어요. 내가 멀쩡한데 무슨 치매예요. 의사는 그런 엄마를 향해 이상하게 따뜻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기억이 다 사라지는 병이라고들 생각하시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히려 가장 강한 기억 속에 갇히기도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장 강한 기억? 엄마에게 가장 강한 기억이 무엇인지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정우가 죽은 날, 엄마가 평생 자기 탓이라고 믿고 살아온 그날, 정우는 그날 엄마 부탁으로 나갔습니다. 그것도 아주 사소한 부탁이었어요. 엄마가 아침에 갑자기 동네 정육점에 들러 국거리 좀 사다 달라고 했어요. 미역국이 싱겁다면서 조금만 더 넣으면 좋겠다고 했죠. 정우는 귀찮아하면서도 웃었습니다. 아침부터 뭘 그렇게 번거롭게 시켜? 엄마가 말했어요. 금방 갔다 오면 되잖아. 엄마가 미역국까지 끓였는데 정우는 신발을 대충 꿰신고 지갑을 챙겼습니다. 저는 그때 현관 앞에 기대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정우가 나가려던 그 순간 엄마는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심히 다녀오라는 말도, 빨리 와서 밥 먹으라는 말도, 가지 말라는 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냄비 뚜껑을 열어보고 간을 다시 봤을 뿐입니다. 그리고 1시간 뒤 경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큰 화물차가 신호를 위반했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정우를 들이받았습니다. 그 뒤로 엄마는
단 한 번도 그날 이야기를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울지도 않았어요. 아니, 남들 앞에서는 울지 않았습니다. 장례 끝나고 손님들 다 가고 나서 부엌에서 혼자 미역국 냄비를 붙잡고 토하듯 울던 모습만 제가 봤습니다. 엄마는 그날 바닥에 주저앉아서 한 문장만 반복했습니다. 내가 보냈다. 내가 보냈다. 내가 보냈다. 저는 그때 엄마가 슬퍼서 저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더라고요. 엄마는 슬퍼한 게 아니라 평생 스스로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살았습니다. 그날 이후 엄마는 이상하게 정우 방만은 못 치웠고 미역국만은 못 끓였고 비 오는 날만 되면 현관 앞을 오래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다 알면서 모른 척 했어요. 저도 살아야 하니까. 회사도 다녀야 했고 결혼도 깨지고 아이도 포기했고 혼자서 엄마까지 책임져야 했으니까요. 슬픔을 오래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무너질 때는 대단한 사건 때문만이 아니라 무너질 시간을 허락받지 못했을 때도 무너집니다. 그날 이후 엄마의 아침은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쯤이었어요. 갑자기 새벽같이 일어나 미역을 불리고 참기름을 두르고 국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깨워 말했죠. 정우 깨워라. 처음에는 그럴 때마다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 정우는 없어. 엄마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얼굴이 변했습니다. 방금까지 평범하던 얼굴이 순식간에 깨진 유리처럼 흔들렸어요. 없다니? 무슨 소리야? 어디 갔는데? 그럼 저는 차마 설명을 못했습니다. 죽었다는 말을 어떻게 매번 새로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은 한 번 겪는 것도 미치는 일인데 그걸 반복해서 누군가에게 알려야 하는 건 더 잔인한 일이더군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엄마가 국을 끓이면 옆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엄마는 식탁을 차리고 빈자리를 향해 수저를 놓았습니다. 정우 자리,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는 가끔 제가 귀신이 된 기분이 들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저인데 엄마 눈에는 제가 없는 거니까요. 어떤 날은 엄마가 제게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이상하게 치매보다 질투가 먼저 났습니다. 왜 하필 정우만 기억하지? 왜 나는 잊지? 왜 죽은 아들은 붙잡고 살아있는 딸은 놓쳐버리지? 그 생각이 드는 제 자신이 너무 못나서 화장실에 숨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어디 성인군자처럼만 살 수 있나요? 저는 엄마를 불쌍해하면서도 미웠습니다. 죄책감에 갇혀 사는 엄마가 안쓰러우면서도 평생 그 죄책감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제 인생이 억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가 또 그 아침을 반복하던 날, 식탁 위에는 미역국이 있었고 엄마는 정우를 깨우라며 저를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엄마가 빈방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더니 갑자기 문고리를 붙잡고 울기 시작한 거예요. 안 돼. 저는 놀라서 달려갔습니다. 엄마는 문고리를 부여잡은 채 그전에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을 했습니다. 가지마. 오늘은 가지마. 가면 안 돼. 저는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그 말은
과거에 없던 말이었거든요. 그날 엄마는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반복하는 건 기억이 아니었어요. 후회였습니다. 엄마는 그날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그날을 고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끝난 아침을 매번 다시 시작해서 이번에는 아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이번에는 말하려고, 가지마. 오늘은 가지마. 엄마가 평생 한 번도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던 이유가 그 한마디였던 거예요. 그 말을 그날 하지 못해서 그날부터 저는 엄마가 반복하는 아침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저도 같이 그 아침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미역을 불리면 저도 옆에서 마늘을 다졌고, 엄마가 수저를 놓으면 저도 반찬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정우를 깨우라고 하면 저는 빈 방 문 앞에 가만히 섰습니다. 한 번은 저도 모르게 문을 열고 말했어요. 오빠 밥 먹어. 아무도 없는 방에. 말하고 나서 제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그 말은 10년 동안 제가 단 한 번도 하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정우가 죽은 후 우리 집에서는 그 이름을 크게 부르는 일 자체가 금기처럼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그 빈 방 앞에서 처음으로 오빠를 불렀을 때 이상하게도 엄마가 울음을 멈췄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고 마치 아주 오래된 꿈에서 막 깨어난 사람처럼 말했어요. 정우 밥 먹고 가라고 해. 저는 그날 처음으로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몸이 그렇게 가벼운 줄 몰랐어요. 뼈가 만져질 만큼 말라 있었고, 등은 언제부터 그렇게 굽었는지, 어깨는 또 왜 그렇게 작아졌는지. 엄마는 제 품 안에서 숨이 넘어갈 듯 울었습니다. 내가 보냈어. 내가 죽였어. 내가 국거리만 안 시켰어도 그 길로 안 나갔을 텐데. 저는 그 말을 듣다가 처음엔 같이 울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가슴속에서 다른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화였습니다. 억울함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엄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가 죽인 거 아니야. 엄마가 울음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저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10년 동안 누구에게도 못한 말을 그제야 하고 있었으니까요. 왜 자꾸 엄마 탓을 해? 왜 자꾸 엄마가 다 짊어져? 오빠 사고는 사고였어. 그 트럭이 잘못한 거였지. 엄마가 사람을 민 게 아니잖아. 엄마는 아이처럼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보냈어. 아니야. 내가 보냈어. 아니라고. 그날 저희는 처음으로 정우의 죽음 앞에서 같이 무너졌습니다. 10년 동안 각자 따로 무너졌는데 처음으로 같이요.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만 힘들었던 거 아니야. 나도 힘들었어. 나도 오빠가 보고 싶었어. 나도 그날로 돌아가고 싶었어. 나도 현관문 붙잡고 못 나가게 하고 싶었다고. 엄마는 저를 보면서도 제가 누군지 아는지 모르는지 흐린 눈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이 너무 늦어서 저는 더 울었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미안한 건지, 정우한테 미안한 건지, 자기 자신한테 미안한 건지 아무것도 분명하지 않았지만 그 한마디가 너무 오래 막혀있던 말이라는 건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엄마의 상태는 더 빨리 나빠졌습니다. 반복되는 아침은 더 잦아졌고
밤낮이 바뀌었고 새벽 3시에 장을 보러 나가겠다며 문을 열기도 했어요. 가스불을 켜놓고 잊은 적도 있었고 욕실에서 미끄러져 다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엄마가 현관 앞에 신발도 안 신고 서 있더군요. 어디가? 제가 묻자 엄마가 아주 당연한 얼굴로 말했어요. 정우 데리러. 그날은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머리도 어깨도 잠옷 소매도 다 젖어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무너졌습니다. 엄마를 붙잡고 집 안으로 들이면서 계속 같은 생각만 했어요.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정말 나 혼자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도 결정은 쉽게 내리지 못했습니다. 요양원. 그 단어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제가 몹쓸 딸이 되는 기분이었거든요. 엄마는 저를 키우느라 허리도 손도 삶도 다 써버린 사람인데 나는 결국 그 엄마를 남의 손에 맡긴다고?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게 더 낫다. 너도 살아야지. 혼자 감당하면 둘 다 무너진다.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맞는 말이 덜 아픈 말은 아닙니다. 엄마를 모시고 요양원 상담을 받으러 가던 날 저는 차 안에서 몇 번이고 토할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조용했어요. 이상할 정도로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상담실에 앉아서 시설 설명을 듣는데도 엄마는 멍하니 먼 곳만 보더군요. 그러다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엄마가 정신이 돌아온 줄 알고 엄마는 제 손을 한참 만지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우는? 저는 끝내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입소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엄마 옷장을 열었습니다. 속옷, 양말, 카디건, 평소 입던 잠옷, 겨울 내복, 작은 손수건들 하나씩 가방에 넣는데 도저히 손이 움직이지 않더군요. 엄마의 삶을 가방 하나에 나눠 담는 기분이 사람을 그렇게 초라하게 만듭니다. 옷 사이에서 작은 메모 하나가 나왔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였어요. 엄마 글씨였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우 미역국, 국거리 사오기. 그 순간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엄마는 10년 동안 그 메모를 버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날 아침의 준비를 종이 한 장으로 붙잡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에게 그 아침은 끝난 적이 없었던 겁니다. 단 한 번도. 입소 전날 밤 엄마는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저를 보고 제가 누군지 아는 눈빛을 했어요. 저는 겁이 났습니다. 이런 날이 제일 무서웠거든요. 잠깐 돌아왔다가 더 멀리 사라지는 날. 엄마는 밥상 앞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너 어릴 때 미역국 안 먹었지?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엄마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생일날도 안 먹는다고 울어서 내가 계란 후라이 해줬잖아. 그건 정말 오래전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6살이었나 7살이었나 생일날 미역국이 싫다고 울었고 엄마가 웃으면서 달걀 프라이를 2개 붙여줬죠. 그 일을 엄마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그런 저를 보다가 한참 뒤에 말했습니다. 힘들었지. 저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그 말이 너무 듣고 싶었나 봐요. 그동안 누구도 제게 그렇게 말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힘들었지. 그 짧은 한마디가 1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제 안쪽을 한꺼번에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붙잡고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무서웠어. 엄마 없어질까봐 무서웠고, 오빠는 이미 없는데 엄마까지 없어질까봐 무서웠어. 나 화도 났어. 엄마가 자꾸 오빠만 찾는 것 같아서 미웠어. 그런 내가 또 너무 나빴고, 말하다가 저는 거의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천천히 쓰다듬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더 아픈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죽은 자보다 남은 자가 더 오래 아프다는 걸. 그리고 그 말을 남기려고 잠깐 정신을 붙잡고 돌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엄마를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차 안에서 엄마는 조용했습니다. 창밖 햇빛이 주름진 얼굴 위로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운전하면서 엄마 얼굴을 몇 번이고 훔쳐봤습니다. 엄마는 평화로워 보이기도 했고 너무 멀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요양원 방은 생각보다 밝았습니다. 창문이 컸고 침대 시트는 깨끗했고 복도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설명했지만 저는 거의 하나도 못 들었습니다. 그냥 엄마 손만 잡고 있었어요. 엄마는 침대 끝에 걸터 앉아 방을 둘러보더니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낯선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그 표정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모르는 사람을 볼 때의 표정, 경계도 없고 반가움도 없고 그저 아무 의미도 없는 시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야. 엄마는 한참 저를 봤습니다. 저는 그 짧은 몇 초가 몇 년처럼 길었습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조용히 고개를 돌렸어요. 창밖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정말로 저는 마지막 기대까지 그 자리에서 조용히 꺼지는 걸 느꼈습니다. 직원분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처음엔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알았어요. 아니요. 이건 처음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모르는 겁니다. 엄마는 저를 잊었습니다. 정우도 잊었겠죠. 아마 자기 자신도 조금씩 잊고 있을 겁니다. 저는 엄마 가방을 정리해 두고 창가에 작은 화분 하나를 놔드렸습니다. 집에서 가져온 거였어요. 엄마가 베란다에서 몇 년이나 키우던 화분. 물도 자주 안 주면서 신기하게 안 죽는다고 웃던 화분. 그걸 창틀에 올려두고 저는 마지막으로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엄마 잘 있어. 엄마 미안해. 엄마 나중에 올게. 엄마 나 좀 봐줘.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는데 어느 것도 제대로 된 말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국 평범한 말을 했습니다. 갈게. 엄마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문을 닫으려던 순간 뒤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주 작고 아주 느린 목소리. 오늘 무슨 날이었지? 저는 그대로 멈췄습니다. 숨도 못 쉬고 그 말은
엄마가 처음 반복을 시작했을 때부터 가장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기억의 마지막 문이 닫히는 소리 같았거든요. 예전엔 엄마가 적어도 그날만은 기억했습니다. 미역국 냄새도 정우 이름도 못다 한 말도. 그래서 괴로웠고, 그래서 붙잡혀 있었고, 그래서 반복이라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날이 무슨 날인지조차 모릅니다. 그 아침조차 엄마 안에서 사라진 겁니다. 저는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돌아보면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그냥 문고리를 붙잡은 채 눈물만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상하게도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를 붙잡고 있던 건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죄책감이었어요. 내가 아들을 죽였다고 믿는 그 무서운 죄책감. 그래서 엄마는 그날을 놓지 못했고 매일 같은 아침으로 돌아갔고 끝내 그 한마디를 하려고 했습니다. 가지마. 오늘은 가지마. 하지만 이제 엄마는 그 말조차 잊었습니다. 그날을 기억하던 이유가 사라졌으니까요. 저는 요양원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참 이상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다행이라는 마음과 엄마를 엄마로 붙잡고 있던 마지막 고통마저 사라졌다는 절망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괴롭지만 기억하는 엄마와 편안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 어느 쪽이 더 나은 걸까요? 지금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부엌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미역국 냄새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물론 착각이겠죠. 저는 습관처럼 냄비를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혼자 앉아 한참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없는 집은 생각보다 더 빨리 낯설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주 오랜만에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배가 고팠던 것도 아니고 먹고 싶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엄마가 마지막까지 놓지 못했던 아침을 한 번은 제가 끓여봐야 할 것 같았어요. 미역을 불리고 참기름을 두르고 소고기를 볶고 물을 붓고 끓이는데 중간부터 계속 울어서 간이 맞는지도 모르겠더군요. 국이 다 끓었을 때 저는 식탁에 수저를 2개 놨습니다. 하나는 제 것, 하나는 엄마 것. 그리고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빈자리 쪽으로 말했어요. 엄마 밥 먹어.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엄마가 반복한 건 단지 아들을 향한 후회만이 아니었다는 걸. 그 아침에는 엄마의 평범한 사랑도 있었어요. 미역국을 끓이고 밥을 차리고 자식 깨워서 먹이고 잔소리하고 보내고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지극히 평범한 사랑. 그런데 어떤 날은 그 평범함이 영영 돌아오지 않는 마지막이 되기도 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요양원에 자주 갔습니다. 엄마는 저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어요. 어떤 날은 저를 직원으로 알았고 어떤 날은 옆방 사람 딸인 줄 알았고 어떤 날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처럼 쳐다봤습니다. 그래도 저는 갔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저를 몰라도 저는 엄마를 아니까요. 사랑이라는 게 꼭 서로 알아봐야만 성립하는 건 아니더군요. 어느 날은 엄마가 제 손을 잡고
이상하게 오래 쳐다봤습니다. 저는 혹시 하고 숨을 죽였어요. 하지만 엄마는 끝내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등을 쓰다듬으며 작게 말했어요. 손이 거칠어졌네.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건 예전에 엄마가 일하고 들어온 제 손을 잡을 때마다 하던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엄마는 정말로 저를 몰랐던 게 아니라 이름만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기억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만 남는 게 아닐지도 모르죠. 이름은 사라져도 온도는 남고 얼굴은 흐려져도 손의 감촉은 남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 오래 울었습니다. 엄마가 나를 기억한다는 희망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희망에 기대서도 살아야 하는 사람이 제가 됐다는 사실 때문에요. 지금도 가끔 아침에 눈을 뜨면 미역국 냄새를 맡는 기분이 듭니다. 물론 실제로 나는 냄새는 아니에요. 그냥 기억이겠죠. 아니면 엄마가 아직도 어디선가 그 아침을 천천히 건너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우를 부르고 수저를 놓고 끝내 못했던 말을 하려고 몇 번이고 입술을 떼고 있을지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엄마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엄마는 아들을 잊어서 나쁜 엄마가 된 게 아니고 저를 못 알아봐서 사랑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저 너무 오래 한나란 시에 갇혀 있었던 사람일 뿐입니다. 누구보다 아들을 사랑했고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 아들도 딸도 자기 자신도 있는 쪽으로 조용히 흘러가 버린 사람. 그게 제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결국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날도 오빠도 저도.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이제 압니다. 엄마가 마지막까지 잊지 못했던 건 죽음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걸. 미역국 한 그릇 끓여놓고 자식 밥 먹여보내던 그 아주 평범한 사랑. 어쩌면 사람은 마지막까지 죄책감 때문에 버티는 것 같아도 실은 사랑했던 방식 때문에 오래 머무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아침에 혼자 미역국을 끓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김이 올라오면 잠깐 눈을 감습니다. 그러면 꼭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거든요. 밥 먹고 가야지.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직도 울어요. 엄마는 저를 잊었지만 저는 엄마를 잊지 못해서요. 그리고 아마 그건 앞으로도 평생 그럴 겁니다. 저는 손주를 한번 안아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저는 피고인이 됐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의자에 앉아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달려오는 아이를 받아 안은 것. 할머니 하고 소리치며 뛰어오는 손주를 꼭 안아준 것. 그게 범죄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신 건 아닌가요? 연락을 기다리거나 만남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그냥 보고 싶다는 말 한마디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거나 기다림이 얼마나 긴지 그 시간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기다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단 한 번의 포옹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5, 혼자가 됐습니다. 1983년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그해 35이었고 남편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혼한 지 겨우 6년째였습니다. 아들은 5살이었고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텅 빈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한참 동안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남편이 없는 집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아들이 제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추워. 들어가자. 그 작은 손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버텨야 했습니다. 처음엔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아들을 잘못 건사한 탓에 사고가 났다며 저를 탓했고, 친정 부모님은 이미 연로하셔서 손 하나 보태기 어려웠습니다. 저 혼자였습니다. 시장 골목 끝에 자리 잡은 순대국밥집에 새벽 5시부터 나갔습니다. 육수 끓이는 일을 했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가마솥 앞에서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들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오전 10시쯤 되면 식당을 나와 아파트 단지 청소 일을 했습니다. 봄이면 괜찮았지만 겨울에는 빗자루 잡은 손이 갈라터졌습니다. 손등에 피가 맺혔고 핸드크림을 바를 틈도 없이 다시 식당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저는 그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버텨야 한다. 그 생각 하나로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참관 수업이 있다고 알림장에 써서 왔습니다. 저는 가지 못했습니다. 식당을 하루 빠지면 하루치 월급이 날아갔으니까요. 아들은 그날 집에 돌아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고 숙제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밤에 제가 이불을 덮어주려고 아들 방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아들이 눈을 감은 채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성공하면 엄마 편하게 해줄게. 자는 척하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방에서 나와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혼자 삼키고 있었는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살렸습니다. 말 그대로였습니다. 아들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힘들 때마다 저는 그 말을 떠올렸습니다. 엄마 편하게 해줄게. 그 말이 있었기에 허리가 굽어도 멈추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발 뒤꿈치가 터져도 계속 걸을 수 있었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을 키우며 버텨온 세월이 꼭 30년이었습니다. 아들이 대기업에 합격했다는 전화를 받던 날, 저는 마침 순대국밥집에서 육수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붙었어. 그 한마디에 저는 가마솥을 붙잡고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식당 사장님이 놀라서 달려왔고 저는 엉엉 소리내어 울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붙었대요. 대기업에 붙었대요. 사장님도 같이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도 좀 살아도 되겠구나.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 뒤에 서 있던 그늘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서 살아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 그 생각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이 늘어난다는 것.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기뻤습니다. 진심으로. 아들이 혼자 살다가 짝을 찾았다는 것이, 그리고 그 짝을 저한테 데려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처음 며느리를 봤을 때 저는 이 사람을 내 딸처럼 아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쁘고 당차고 똑똑해 보였습니다. 아들이 저런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결혼식 날 아들이 며느리 손을 잡고 걸어 들어오는 걸 보면서 저는 또 울었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날을. 하지만 세상은 제가 생각하던 것과 달랐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며느리는 조금씩 거리를 뒀습니다.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신혼이니까 바쁘겠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명절이 지나고 두 번째 명절이 지나고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제삿날이었습니다. 아들 부부를 불렀습니다. 아들이 왔고 며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몸이 좀 안 좋대요, 엄마. 미안해요. 아들이 대신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진짜로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반복됐습니다. 명절, 바빠서요. 제삿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아들 생일 저녁, 피곤해서요. 처음엔 이유가 달랐습니다. 나중엔 이유도 비슷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유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냥 안 왔습니다. 아들은 혼자 왔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잠깐 있다가 갔습니다. 며느리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고 저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각자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러다 소식이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고.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손주, 그 단어를 머릿속에서 굴리면서 얼마나 설레던지. 이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게 좀 나아지겠지.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사이도 좀 풀리겠지. 아이가 할머니라고 부르는 걸 들으면 며느리도 마음이 열리지 않겠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깨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볼 수 없었습니다. 출산 소식은 아들에게 들었습니다. 병원에 가려고 했더니 아들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엄마, 며느리가 지금은 좀 힘들대. 나중에 보자. 나중이 언제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가끔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아이 사진. 작고 동그란 얼굴, 자다가 입을 오물거리는 모습, 처음으로 웃는 순간. 저는 그 사진들을 들여다봤습니다. 한참 동안 사진 속 아이는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성장을 사진으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있으면서도 만날 수 없는 존재. 그게 제 손주였습니다. 아들은 노력했습니다. 제가 몰랐을 뿐 아들은 계속 며느리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여보, 우리 엄마 한 번만 보자. 아이 얼굴만 보여드리자. 부탁도 했고 화도 냈고 조용히 울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꺼낸 적은 없었습니다. 엄마 걱정시키기 싫었겠지요.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힘든 걸 혼자 삼켰습니다. 결정적인 날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우연히 며느리의 전화 통화를 듣게 됐습니다. 친정엄마와 통화 중이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 그냥 안 보는 게 편해. 애도 굳이 보여줄 필요 없어. 남편이 뭐라 해도 내가 결정할 거야. 그 말을 듣고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아들의 표정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인데, 그 말이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 아들은 목이 메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들 등을 토닥였습니다. 뭐라고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다고 했습니다. 이 결혼이 누구에게도 행복하지 않다고, 더 이어가는 게 서로에게 상처라고, 이혼 소식을 들은 날,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기뻐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를 며느리가 싫어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실패했다는 사실이, 그 결혼이 끝났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들이 30년을 버텨온 어미의 아들인데 그 아들이 또 혼자가 됐다는 게 한 달에 2번 법원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이의 양육권은 며느리에게, 아들은 한 달에 2번 아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들은 그 판결을 들고 집에 왔습니다. 그래도 볼 수는 있으니까요. 억지로 웃었습니다. 저도 억지로 웃었습니다. 첫 번째 면접 교섭일. 아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이가 아파서요. 다음에요. 두 번째 면접 교섭일.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바빠서요. 법원이 정해준 권리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다시 법원에 가서 이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서류를 쓰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 과정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아들이 점점 무너져가는 걸, 눈이 점점 침침해지는 걸, 밥을 잘 먹지 않는 걸, 전화를 해도 목소리에 힘이 없는 걸. 어느 날 밤 아들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내가 무슨 아빠야. 아이 얼굴도 못 보는데. 저는 전화기를 꼭 쥐었습니다. 아들아. 응. 우리 아들 잘하고 있어.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 너머로 조용히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뜬 눈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무게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진짜야.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면접 교섭일에 아이 어린이집에서 데려오기로 했어. 며느리도 이번엔 막을 수 없어. 법원 조정이 들어갔거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 잘 됐다. 엄마도 같이 올래요? 그 한마디에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손주를 보는 날, 마침내 내 손주를 직접 볼 수 있는 날. 응, 갈게.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뭘 사가야 할까? 옷은 어떻게 입고 가야 할까? 아이가 저를 알아볼까? 아이가 할머니라고 불러줄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아이 줄 과자를 골랐다가 다시 뜯었다가 다시 포장했습니다. 아침이 됐고
저는 이른 버스를 탔습니다. 어린이집 앞은 조용했습니다. 오후 2시 낮잠 시간이 끝나고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씩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아이가 나왔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얼굴이었습니다. 이제 4살이 된 제 손주였습니다. 아이가 아빠를 발견했습니다. 아빠, 달려갔습니다. 아들이 쪼그려 앉아서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가 아빠 품에 안긴 채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잠깐 멈췄습니다. 할머니, 그 소리가 세상 전체에 울렸습니다. 아이는 아빠 품을 빠져나왔습니다. 작은 다리로 있는 힘껏 뛰었습니다. 두 팔을 벌리고 제게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아이의 몸이 얼마나 따뜻한지, 머리카락이 얼마나 보드라운지, 숨소리가 얼마나 작고 고른지,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왜 이제 왔어? 그 한마디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봤을 텐데, 아빠가 가끔 보여줬던 사진으로만 알았을 텐데, 할머니, 왜 이제 왔어? 왜 이제 왔냐고. 저는 아이를 더 꼭 안았습니다.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이제 보내면 또 언제 볼 수 있을까? 이 온기를 놓으면 다시 이 온기를 느낄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그냥 일어섰습니다. 아이를 안은 채로. 아들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안고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 2시간도 되지 않아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네, 저는 용산경찰서 형사입니다. 혹시 이 씨 되십니까?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며느리가 신고를 했습니다. 아이를 무단으로 데려갔습니다. 처벌을 원합니다. 저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조사실 의자에 앉아서 형사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손주분을 데려가신 게 맞으십니까? 네. 사전에 허락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달려오는 아이를 아는 것이 범죄였습니다. 할머니, 왜 이제 왔어라고 말하는 아이를 꼭 안아준 것이 범죄였습니다. 그 의자에 앉아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맞나? 아이가 먼저 달려왔는데, 아이가 먼저 불렀는데, 하지만 법은 달랐습니다. 양육권자의 동의 없이 아이를 데려간 것, 그것은 범죄였습니다. 아들이 경찰서로 달려왔습니다. 제 옆에 앉아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 한마디에 저는 웃었습니다. 괜찮다. 나는 한번 안아봤으면 됐다. 이후 사건은 결국 불기소로 마무리됐습니다. 초범이었고 정황이 참작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법원에 아들의 면접 교섭권 제한 신청을 냈습니다.
제가 아이를 탈취했다는 이유로 아들은 다시 법원을 오갔습니다. 서류를 썼고 변호사를 만났고 기다렸습니다. 결국 면접 교섭권은 유지됐지만 조건이 붙었습니다. 조부모는 면접 교섭에 동반할 수 없다. 저는 그 판결문 내용을 아들에게 들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아이를 볼 수 있으면 됐으니까요. 아들은 이제 한 달에 2번 아이를 만납니다. 예전처럼 며느리가 막지는 않습니다. 이행 명령도 있고 법원도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아들이 아이를 만나고 나면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엄마, 오늘 애가 이런 말 했어. 엄마, 오늘은 뭘 먹었는지 알아? 저는 그 전화가 오면 모든 걸 내려놓고 듣습니다. 그리고 가끔 아들이 사진을 보내옵니다. 아이 사진. 많이 컸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봅니다. 그리고 그날을 떠올립니다. 작은 몸이 제게 달려오던 것. 할머니 하고 소리치던 것. 할머니 왜 이제 왔어라고 묻던 것. 그 온기를 저는 아직 손바닥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아직도 손주를 마음대로 볼 수 없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겁니다. 법이 있고 판결이 있고 조건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멀리 있는 자녀, 오지 않는 손주, 연락이 뜸해진 가족, 기다리는 사람, 그 기다림이 얼마나 무거운지 저는 압니다. 저한테 화를 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도 법을 어기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할머니 하고 달려오는데 손을 내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할머니 왜 이제 왔어라고 묻는데 꼭 안아주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은 때로 그 사랑을 가로막습니다. 법이 막고 판결이 막고 관계가 막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 품에 안겨 웃던 아이의 얼굴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 한 번의 포옹이 저한테는 30년치의 대답이었습니다. 버텨온 것이 맞았다는, 살아온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그 아이의 온기가 그 모든 것에 답을 줬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연락을 미루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중에를 반복하고 있는 관계가 있다면 오늘 먼저 손 내밀어 주세요. 사랑은 언제나 먼저 움직이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달려가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사람 곁에 따뜻한 사람이 남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